조용한 요양원의 밤. 80세 할머니 춘자가 아무도 모르게 낡은 라디오 카세트 앞에 앉아 있다. 미수가, 이 말을 언젠가 내가 들을 날이 올 거야. 5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녹음한 춘자의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흘러나온다.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야. 미숙에게 30년의 진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모여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더 오래 흐르게 됩니다. 여울사연은 바로 여러분의 추억이고 우리 세대의 마음을 담은 사연입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외곽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개인 요양원, 그곳에는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곳에서 하루하루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복도를 따뜻하게 물들이는 시간, 80세 춘자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손목에는 낡은 시계 하나, 무릎 위에는 낡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멜로디 찔레꽃이 시작되면 춘자는 어김없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찔레꽃 붉은 꽃이 피면은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지만 곧이어 갑자기 멍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춘자가 두리번거리며 물어보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인가? 아들은 언제 와?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고 허공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중증 치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미숫가루 따뜻하게 드실래요? 50대 간호사 박미숙은 오늘도 변함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2년째 미숙은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이 환하게 웃어주었죠. 미숙은 조선족 출신으로 30년 전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다가 갖은 고생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20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이 중국 사업차 떠난 사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었거든요. 중국 친정에서는 빨리 돌아와서 유산 정리를 하라고 재촉했지만 갓난아기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홀로 중국으로 떠나야 했었죠. 그 후 중국에서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다가 몇 년 전 기억이 돌아와 한국으로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2년 전 이 요양원에 취직해서 춘자를 처음 만났을 때 미숙은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긴 세월과 할머니의 많이 변한 모습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30년 전 그날이 없었다면 미숙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랐어요. 장안시장에서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떡볶이 장사를 하던 중 쓰러져 있는 춘자를 발견했었거든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춘자를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밤새 간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때 춘자가 의식을 되찾으며 한 첫마디가 고맙다.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였어요. 그 후 춘자는 미숙을 친딸처럼 챙겨주었고 미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도와주려 했었죠. 미숙이가 타주는 건 다 맛있어. 손이 참 고우니까. 춘자는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미숙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할머니였는데 치매 때문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미숫가루를 타러 간 사이 춘자는 혼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춘자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휠체어 밑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미숙이 오늘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한다. 30년 전 그 마음 그대로. 하지만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 마치 정신이 온전한 사람처럼 또박또박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매는 연기였던 것이죠. 5년 전 아들을 잃고 친척들이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긴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때 누군가 오는 발걸음 소리에 춘자는 급히 수첩을 숨겼어요.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허공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요양원의 젊은 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이도윤이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로 말수가 적지만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릴 때만큼은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주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찾는 성실한 봉사자였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였지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도윤을 무척 좋아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왔습니다. 도윤이 춘자 곁에 앉으며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왠지 모를 울림을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이 청년이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특히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드릴까요? 도윤의 세심한 배려에 춘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읽어주든 다 좋아. 내 목소리가 참 좋으니까. 그러면서 춘자는 도윤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오른손 새끼손가락 아래에 있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점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춘자의 눈빛이 잠깐 또렷해졌어요. 맞다. 도윤이야. 30년간 후원했지만 18세 이후 연락이 끊어졌던 그 아이를 마침내 찾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직은 모든 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도윤은 책을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의 한마을에 그의 목소리는 정말 듣기 좋았고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책 읽기가 끝난 후 춘자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찔레꽃. 3번째 소절이 중요해. 도윤은 어리둥절했지만 춘자는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할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춘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뭘? 내가 뭐라고 했다고? 마치 방금 전 자신이 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양원의 하루는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가운데 춘자는 여전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찔레꽃이 다시 흘러나오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밤이 깊어가며 요양원은 조용해졌지만 춘자의 방에서는 여전히 작은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다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도윤이 손등의 점. 확실해. 30년 만에 찾았다. 이제 미숙이와 함께 진짜 가족이 완성되는구나. 내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때가 왔어. 춘자는 수첩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30년 전 미숙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미숙의 가족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평온했던 요양원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온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등기우편 한 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두꺼운 봉투에는 긴급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받는 사람은 분명히 춘자 할머니였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자 할머니께 이런 공문이 올 일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평소 가족이나 친척의 연락도 전혀 없었던 분이었거든요. 더욱이 치매 증상이 심한 분에게 이런 공식 문서가 오는 것도 이상했어요. 춘자 할머니 앞으로 온 중요한 서류인 것 같은데. 원장이 중얼거리며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그 순간 원장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적힌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재개발 보상 확정 통보서, 서울시 강북구 번동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원장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 춘자님께 지급될 보상금은 토지 보상금 45억 원, 건물 보상금 12억 원, 이주비 및 기타 비용 8억 원으로 총 65억 원입니다. 숫자를 읽을 때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속인 확인이 필요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미확인 시 해당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서류를 끝까지 읽은 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5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큰 돈을 본 적이 없던 원장은 급히 미숙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 이것 좀 보세요. 춘자 할머니가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니. 미숙 역시 서류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춘자가 기초생활수급비로 요양원비를 지원받고 계셨는데 이런 거액의 재산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할머니께서 이런 재산이 있으시다면 미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가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춘자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됐구나. 몇 년 전부터 소문은 들었는데. 춘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했어요. 마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뭔 말을 했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춘자는 몇 년 전부터 재개발 소문을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65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5년 전부터 시작한 자신의 계획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가짜 가족들이 나타날 것이고 진짜 가족을 보호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춘자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원장과 미숙은 서류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춘자의 옛 주소지와 일치했고 토지대장에는 분명히 춘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어요. 문제는 상속인을 확인할 기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가족이나 친척이 계실 텐데. 원장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침 요양원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택이라고 하는데요. 춘자 큰어머니의 조카입니다. 오늘 면회를 가도 될까요? 전화 속 목소리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친척이 연락을 하다니 정말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1시간 후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착용한 그의 첫인상은 꽤 신사적이어 보였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택이라고 합니다. 춘자 큰어머니의 조카인데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준비해 왔어요. 확인해 보니 정말로 춘자의 사촌 조카였습니다. 오랫동안 안부를 못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큰어머니 건강이 걱정되어서 늦게나마 인사드리러 왔어요. 장기택의 말과 행동은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미숙은 갑자기 나타난 친척이라는 사람이 약간 의아했습니다. 춘자를 돌본 지 2년이 넘었는데 단 한 번도 가족이나 친척이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할머니가 여기 계시는 걸 아셨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큰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집안 어른이시니까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동네 분을 통해 여기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기택의 설명은 합리적이어 보였습니다. 그는 춘자 쪽으로 다가가며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큰어머니, 저 기택이에요. 기억하세요? 하지만 춘자는 멍하니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누구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큰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는군요. 장기택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장기택은 정말로 친척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춘자의 건강을 세심하게 물어보고 요양원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원장과 미숙은 그의 정중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원장이 실수로 책상 위에 놓아둔 등기우편 서류가 장기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라는 글씨를 본 순간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눈빛이 순간적으로 예리해졌지만 곧 다시 정중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큰어머니께서 이런 일이 있으셨군요. 장기택의 목소리에는 적절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큰 금액이네요. 이런 복잡한 일은 혼자 처리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원장은 장기택의 관심에 안도했어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큰 금액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하지만 미숙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통보서가 온 바로 그날 친척이 나타나다니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고 태도도 정중해서 딱히 의심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큰어머니, 걱정 마세요. 가족으로서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장기택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완벽했지만 시선이 자꾸만 서류 쪽으로 향하는 것을 미숙이 눈치챘어요. 그때 춘자가 다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요. 찔레꽃, 조심해야 해. 늑대가.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명확히 듣지 못했어요. 장기택은 그날 저녁까지 요양원에 머물며 춘자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밤늦게 요양원을 나서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정말 대박이에요. 65억이라고 하네요. 큰어머니 상태도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번엔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호사도 별로 의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장기택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계산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 춘자는 모든 사람이 잠든 후 홀로 앉아 작은 수첩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어요. 장기택 등장. 예상했던 테러다. 65억 냄새 맡고 벌써 왔구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미숙이와 도윤이를 더욱 세심히 보호해야겠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상황에서 춘자만이
여전히 조용히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5년간 준비해온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30년 전 미숙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미숙의 가족을 지켜낼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기택은 일찍부터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각종 서류와 인감 도장까지 준비해 온 상태였어요. 큰어머니,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많으니까 제가 다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춘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안시장. 거기 가야 해. 내가 숨겨둔 게 있어. 장기택은 당황했어요. 큰어머니,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급한 서류 처리가. 하지만 춘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거기 안 가면 아무것도 안 돼. 중요한 물건들이 있다고. 미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중요한 물건이나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실 미숙에게 장안시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춘자를 구했던 그곳이었거든요. 장기택은 내심 불쾌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차를 준비할게요. 큰어머니 연세가 연세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춘자가 숨겨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네 사람은 함께 장안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기택의 승용차에 휠체어를 싣고 가는 길, 춘자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변했네. 그래도 아직 남아있을 거야. 미숙도 30년 만에 다시 찾는 장안시장이라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임신한 몸으로 떡볶이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춘자를 발견해서 생명을 구해드렸던 곳이기도 했죠. 장안시장은 오래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달고나를 파는 노점상, 빛바랜 간판의 사진관, 아직도 전화카드를 파는 구멍가게까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어요. 춘자는 휠체어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휠체어를 타시는 게.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여기서는 내 발로 걸어야 해. 그녀의 발걸음은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춘자는 마치 30년 전 기억을 되짚어가며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저기, 방앗간이 보이네. 춘자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오래된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대동방아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춘자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쌀을 빻았지. 그때는 참 바빴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장기택은 점점 조바심이 났어요. 큰어머니, 여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그리고 숨겨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춘자는 방앗간 옆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흔쾌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 춘자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30년 만인가요? 주인은 춘자를 알아보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때 맡겨두신 게 아직 있어요. 언젠가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요. 창고 안에는 정말로 커다란 쌀독이 하나 있었어요. 뚜껑이 무거워 보였지만 미숙과 도윤이 함께 나서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 3개와 파란색 은행 통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이름 대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춘자는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녹음해둔 것들이야.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실 춘자는 5년 전 아들을 잃고 치매 연기를 시작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모든 증거들을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30년 전 미숙과의 인연, 도윤에 대한 후원 내용, 그리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담은 유언 같은 것들이었죠. 바로 그 순간 장기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큰어머니, 이런 중요한 물건들을 여기 그냥 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의 눈빛이 은행 통장을 보며 예리하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려야겠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할머니의 의사 확인 없이는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건 할머니 개인 소유물이니까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2년 동안 춘자를 돌봐온 그녀로서는 갑자기 나타난 친척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더욱이 재산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장기택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제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큰어머니도 치매 증상이 있으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춘자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뭘 할지는 내가 정해. 그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춘자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장기택이 재빨리 말했어요. 역시 치매 증상 때문에 간헐적으로 정신이 도렷해지시는 거군요. 더욱 제가 잘 돌봐드려야겠어요. 공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미숙은 춘자의 변화된 모습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장기택은 은행 통장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일단 요양원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미숙이 중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춘자는 첫 번째라고 적힌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테이프에는 30년 전의 비밀과 5년 전의 계획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내용을 공개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기택은 뒷자리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물건은 찾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 간호사가 방해가 되고 있어요. 계획을 조금 수정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춘자는 다시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카세트 테이프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앉아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며 작은 수첩에 또 다른 기록을 남겼어요. 물건 찾았다. 장기택의 본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미숙이는 아직 나를 못 알아보고 있고 도윤이는 확실히 그 아이가 맞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해야겠다. 미숙과 도윤은 각자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춘자의 갑작스러운 변화, 30년 전의 물건들, 그리고 장기택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뭔가 큰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찔레꽃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자 춘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어요. 30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조금씩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은 조용했지만 춘자의 방에서만은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장기택이 서류 처리 때문에 잠시 외출한 사이 춘자는 미숙과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깐, 이리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춘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야 해.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장기택에게는. 도윤이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를 가져왔어요.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5년 전 춘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수가, 이 말을 언젠가 내가 들을 날이 올 거야. 테이프 속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힘이 있고 또렷했습니다.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자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갑자기 친척들이 나타나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런데 나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지.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어. 춘자는 5년 전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치매 진단의 충격,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친척들의 탐욕스러운 시선까지. 30년 전 너를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임신한 몸으로 떡볶이 장사하는 내 모습이 나 자신 같았거든. 테이프 속에서 춘자의 진심이 흘러나왔어요. 나도 젊은 시절 아이들을 여러 번 잃었어. 유산도 하고 사산도 했지. 춘자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겨우 낳은 아들 하나만 키울 수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테이프 속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러진 나를 구해줬잖아. 임신 8개월 몸으로도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따라와서 밤새 지켜줬지. 그때 난 내가 하늘이 보내준 딸이라고 생각했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내가 갓난아기와 이별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지. 18세까지 익명으로 후원했어. 새마을금고에 통장도 만들어뒀고. 그 순간 미숙이 떠올린 것이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이 말했던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춘자였던 것이죠. 30년 동안 누군가 꾸준히 도윤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들었었는데 그 아이 손등에 초승달 모양 점이 있을 거야. 오른손 새끼손가락 아래쪽에. 그게 확실한 증거란다. 그리고 이름은 도윤이라고 지었어. 너도 그 이름 좋아했잖아. 도윤이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점이 자신을 찾아줄 단서였던 것이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30년 전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나는 내 아이밖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지금 5년 전 내 아들을 잃고 나서 결심했어. 남은 생을 너희를 위해 살겠다고. 테이프가 끝나자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미숙은 30년간의 궁금증이 마침내 풀렸고 도윤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정말로 도윤이가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이야. 3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거야. 도윤은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는 정말로 미숙이 도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정말 30년 만에 내를 찾았구나. 하지만 감동적인 상봉도 잠시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장기택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춘자는 재빨리 테이프를 숨기며 말했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위험해. 왜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윤이 물었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장기택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 그래야 너희가 정말 안전할 수 있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장기택이 들어왔어요. 큰어머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방안을 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기. 춘자는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장기택은 뭔가 수상하다는 듯 미숙과 도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큰어머니, 오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약 드시고 쉬세요. 장기택이 약을 가져왔는데 미숙이 확인해 보니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요? 할머니는 다른 약을 드시는데 미숙이 의문을 표하자 장기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의사가 새로 처방해 준 거예요. 치매 진행을 늦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춘자의 담당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단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겠어요. 장기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직접 의사와 상담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가족이 결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순간 춘자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휘청거렸어요. 어지러워. 숨이. 모든 사람이 당황했지만 장기택만은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해요. 미숙이 소리쳤지만 장기택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병원으로 모시겠어요. 거기가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결국 춘자는 장기택이 지정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미숙과 도윤은 따라가려 했지만 장기택이 막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니까 면회가 제한될 거예요.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미숙과 도윤은 요양원 밖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의 아들인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숙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테이프에서 들었잖아. 할머니께서 30년간 널 지켜봐 주셨어. 그런데 장기택 씨가 뭔가 이상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약도 수상해요. 미숙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할머니께서 위험하다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춘자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장기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고 춘자는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 30년간 준비해 주셨는데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지켜야 해.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미숙은 3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장기택이 의사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장기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춘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춘자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춘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후 장기택은 새벽 일찍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서류에는 춘자의 치매 진단서와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중증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로 후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택은 법원 직원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진단서는 춘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작성한 것이었는데 장기택이 춘자의 증상을 과장해서 설명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미숙이 춘자를 그리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정성껏 돌봐온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도윤도 계속 병원 소식을 묻고 있었지만 장기택은 면회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도윤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장기택을 완전히 의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요양원 직원들 사이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투서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박미숙과 봉사자 이도윤이 결탁해서 춘자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투서에는 그럴듯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미숙과 도윤이 춘자와 함께 시장에 간 사진, 그들이 은행 통장을 살펴보는 모습, 심지어 둘이 병실에서 대화하는 장면까지 몰래 촬영된 사진들이었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왜곡되어 해석된 내용들이었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한 직원이 투서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미숙 선생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이 사진들을 보니 좀 이상하네요. 의혹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원장은 투서 내용을 확인하고 큰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미숙을 2년간 지켜본 그로서는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65억이라는 큰 돈이 관련된 일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욱이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요양원의 평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결국 원장은 어쩔 수 없이 미숙을 춘자 담당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미숙 씨,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다른 업무를 맡아주세요. 물론 저는 미숙 씨를 믿지만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야 해요. 미숙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어요. 원장님, 저는 정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할머니를 2년간 돌봐오면서. 하지만 원장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는 더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출입이 일시 금지된 것이었어요. 봉사자 자격으로는 이런 민감한 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도윤은 춘자를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도윤이 억울하게 호소했지만 이미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요양원 밖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춘자의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게 보였지만 그곳에 갈 수도 없었어요. 나는 대체 누구인가?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인데 이렇게 또 멀어져야 하나?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꿈 같은 것이었어요. 미숙이 자신의 어머니일 가능성, 춘자가 자신을 위해 30년간 준비해 주신 사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장기택은 법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후견인 신청이 1차 승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자 씨의 상태를 고려할 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며칠 후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잘 됐습니다. 장기택은 법원을 나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두 사람도 완전히 제거했고 이제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잘했어. 6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돈이야. 치매 환자 하나 때문에 손해볼 필요 없지.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처리해. 미숙은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정성껏 돌봐온 춘자를 이제 볼 수도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오해까지 받게 되었으니까요. 더욱 힘든 것은 30년 만에 찾은 아들과도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춘자에 대한 걱정과 도윤에 대한 확신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히 할머니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을 거야. 카세트 테이프에 남긴 말씀들이 거짓일 리 없어. 포기하면 안 돼. 그러던 중 도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기택이 큰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다며 연락해온 것이었어요. 안 돼. 도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면회 거부당했습니다. 장기택은 가족이 아닌 사람의 면회는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철저히 차단했어요. 그날 저녁 미숙과 도윤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30년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미숙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모자라면 반드시 할머니를 구해야 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할머니께서 깨어나시면 꼭 진실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장기택이 법적 후견인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65억의 재산은 물론이고 춘자의 생사까지 장기택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때 미숙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렸어요. 도윤아, 할머니께서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프도 있다고 하셨잖아. 혹시 그 안에 장기택을 막을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그럼 시장 창고로 가봐야겠어요. 도윤이 말했지만 이미 장기택이 모든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장기택이 의료진과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환자가 계속 이런 상태라면 가족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의 말에는 섬뜩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장기택은 아직 몰랐습니다. 춘자가 정말로 의식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의 일부인지를 30년간 사랑을 준비해온 춘자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미숙과 도윤에게 남은 것은 희망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춘자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춘자가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째 되는 새벽, 서울 시내의 한 개인 병원 VIP 병실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장기택은 밤새 변호사와 통화하며 재산 이전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간병인도 모두 내보내고 혼자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 장기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춘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의사들도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거든요.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춘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장기택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큰어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그는 급히 의사를 부르려 했지만 춘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춘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예전의 멍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리하고 지혜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큰어머니, 아직 몸이 불편하시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장기택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평소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어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만해. 장기태, 이제 그런 연기 그만해도 돼.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이제 지쳤어. 5년 동안 치매인 척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장기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기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지만 춘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나는 치매가 아니야. 처음부터 다 연기였다고. 그럼 지금까지. 장기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계획이었어. 5년 전 내 아들이 죽고 너희들이 나타났을 때부터 시작된 긴 계획이었지. 춘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와 두툼한 일기장, 그리고 봉인된 봉투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모든 걸 기록해뒀어. 내가 언제 뭘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적어뒀다고.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장기택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춘자는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세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0년 3월 5일 장기택 첫 방문. 내 재산에 대해 넌지시 물어봄. 2021년 8월 12일 재개발 소문에 대해 질문함. 2025년 3월 16일 65억 소식 듣고 눈빛 변함. 춘자가 읽어주는 기록들을 들으며 장기택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내 약을 바꿔치기까지 했지? 다행히 미숙이가 눈치채서 큰일은 안 났지만 춘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나를 죽일 생각이었구나. 장기택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큰어머니, 제발. 저도 가족 아닙니까? 그냥 큰어머니를 도우려고. 하지만 춘자는 단호했습니다. 도우려고? 65억을 혼자 차지하려던 게 도움이라고? 춘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그리고 지난 며칠간 내 모든 행동을 기록한 것들도 있어. 그리고 미숙이와 도윤이에 대한 모든 진실도 여기 적어뒀어. 춘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30년 전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숙이는 30년 전 내 생명의 은인이고 도윤이는 그 아이의 아들이야. 내 친손주나 다름없는 아이라고. 장기택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춘자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큰어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저를 속이신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시험한 거야.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들을 잃고 나서 깨달았어. 혈육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결국 돈만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미숙이는 달랐어. 30년 전 임신한 몸으로도 쓰러진 나를 구해줬고 지금도 치매인 줄 알면서 정성껏 돌봐주고 있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야. 그때 춘자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미수가 나야. 지금 서울성모병원 8층 VIP 병실로 와. 도윤이도 데리고. 전화 너머에서 미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목소리인가요? 어떻게 전화를? 미숙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야. 서둘러 와.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해. 장기택이 나한테 한 일들을 다 고발할 거야. 춘자는 전화를 끊고 장기택을 바라봤어요. 장기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봤어요. 큰어머니, 그래도 저는 혈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이잖아요. 하지만 춘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족이 뭐가 중요해?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춘자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이는 30년 전 내 생명을 구해줬고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있어. 도윤이는 혈연을 모른 채로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고
하지만 너는 어떠니? 5년 동안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지 않았어. 항상 재산 이야기만 했지. 춘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30분 후 미숙과 도윤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둘 다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는 거예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미수가, 도윤아, 이리 와. 춘자는 두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미안했다. 너희들을 의심받게 만들어서.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 도윤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계획이었어. 너희들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 춘자는 미숙과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30년 전 미숙이가 내 생명을 구해줬을 때부터 너희는 내 진짜 가족이었어.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어요. 춘자가 제공한 증거들과 증언을 바탕으로 장기택은 사기 미수, 약물 변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법정에서 봐. 장기택이 끌려가며 소리쳤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어요. 춘자는 미숙과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거야.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 세 사람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표정에는 약간의 피로가 보였어요. 이제 정말 쉬고 싶다. 하지만 행복해. 마침내 내 가족을 지켜냈으니까. 춘자의 진실 고백 이후 일주일 드디어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대법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한쪽에는 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장기택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다른 한쪽에는 춘자와 미숙,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기택은 구속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춘자 할머니의 가장 가까운 혈족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중증 치매 환자이시고 최근의 행동들은 모두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의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어요. 제출한 의료 진단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치매 환자의 간헐적 정상 상태는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죠. 법정 안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몰려 있었어요. 65억이라는 거액의 상속 분쟁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자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80세의 할머니가 보여주는 당당함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치매인 척 연기를 해왔습니다. 춘자의 첫마디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제 주변에 누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제 재산만 노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기택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런 정교한 연기를 80세 노인이 5년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일시적 착각 상태에서 나온 발언일 뿐입니다. 하지만 춘자는 준비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어요. 이것은 제가 5년 전부터 매일 기록해온 일기입니다. 누가 언제 찾아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일기장이 공개되자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거기에는 장기택이 언제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2020년 3월 5일 장기택 첫 방문. 안부 인사보다는 제 건강 상태와 재산에 대해 관심 표현. 2021년 12월 3일 재개발 소문에 대해 넌지시 질문함. 춘자가 읽어주는 기록들은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장기택이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목격한 간병인의 증언서입니다. 춘자가 서류를 제시하자 장기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우연히 보았는데 장기택 씨가 할머니 약을 몰래 바꾸는 걸 봤어요. 이상해서 기억해뒀었습니다. 장기택이 소리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나온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미숙이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30년 전 춘자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저와 제 아이를 보호해 주셨어요.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30년 동안 제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어요. 도윤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이 누구인지, 제 뿌리가 어딘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춘자 할머니를 만나면서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춘자가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제가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아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녹음기에서 장기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큰어머니가 치매니까 후견인 신청하기 쉬워졌어요. 65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죠. 그 간호사랑 봉사자는 방해만 되니까 멀리 해야겠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장기택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 동기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건 편집된 거예요. 앞뒤 맥락을 잘라낸 거라고요. 하지만 춘자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장기택이 투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목격한 요양원 청소 아주머니의 증언입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증언했어요. 그분이 밤늦게 사무실에서 뭔가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투서가 돌았거든요. 이상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재판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세한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하셨습니까? 춘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동안 치매인 척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도와주셨어요. 모두들 장기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춘자의 말에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춘자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실시한 DNA 검사 결과로 도윤이 미숙의 친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장기택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재판장님, 혈족인 저를 제쳐두고 남들에게 재산을 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증거 검토 결과 춘자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택의 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또한 사기 미수, 약물 변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장기택을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도윤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숙은 말 대신 그를 더욱 꼭 안았어요. 춘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는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시작이야. 춘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춘자는 법정에서의 긴 하루로 인해 조금 지쳐 보였어요. 5년간의 치매 연기와 오늘의 증언은 80세 노인에게 큰 부담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미숙과 도윤은 춘자의 피로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법정 승리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이 새롭게 단장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대문 위에는 찔레꽃 손길터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춘자가 65억 재개발 보상금의 일부로 마련한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낮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옥의 넓은 마루에는 춘자가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찔레꽃이 흘러나오자 그녀는 세 번째 소절 즈음에 눈을 떴습니다. 이 노래 우리 비밀번호였지.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미숙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이제 그녀는 정식으로 손길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년간 요양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고 있었어요. 좋지. 좋아. 우리 미숙이가 있으니까 매일이 행복해. 춘자는 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춘자의 표정이 흐릿해질 때가 있었어요. 5년간의 치매 연기가 끝났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장보기를 마치고 온 것 같은 큰 봉지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이제 그는 자연스럽게 미숙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도윤아, 고생 많았다. 오늘 저녁에는 뭘 만들어줄 거야? 춘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도윤은 정식으로 손길터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에는 동네 할아버지들이 하모니카 연주회를 한다고 하셨죠? 도윤의 말에 춘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 시간 손길터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이 멀리 있어 외로운 분들이 이곳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어요. 춘자 언니, 오늘도 라디오에서 찔레꽃 나왔어요? 80대 초반의 영순 할머니가 물어보았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이 노래만 들으면 모든 게 생각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춘자의 표정이 멍해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진짜 기억이 흐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다가가서 춘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든 찔레꽃 손길터예요. 할머니가 계획하신 그곳이에요. 미숙의 따뜻한 목소리에 춘자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아, 맞다. 우리 손길터구나. 춘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조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도윤도 다가와서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쌀밥까지. 단순하지만 집에서 먹는 것 같은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자, 모두 함께 식사합시다.
춘자의 말에 어르신들이 둘러앉았어요. 마치 큰 가족이 모인 것 같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혼자 드시던 분들도 이곳에서는 외롭지 않았어요. 얘야, 밥 먹자. 집밥은 식으면 맛없다. 춘자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속대로 하모니카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동네에서 하모니카를 잘 부시는 할아버지들이 모여 옛날 가요들을 연주해 주었어요. 어르신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주 중에 춘자는 또 한 번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 하지만 미숙과 도윤이 곁에서 계속 설명해 주었고 춘자는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얘야, 가끔 기억이 흐려져도 너희들이 있잖아. 사랑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연주회가 끝난 후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모두들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또 올게요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손길터에서는 특별한 추석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멀리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차례를 지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추석 당일 미숙과 도윤은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춘자의 돌아가신 남편과 아들, 그리고 도윤의 생부까지 모든 조상들을 모시는 뜻깊은 자리였어요.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미숙이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추석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춘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도윤아, 너는 누구니? 잠깐 기억이 흐려진 것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자 도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제 엄마 미숙이고요. 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늦게 세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도시 속에서도 몇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미숙도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3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니. 할머니께서 모든 걸 계획해 주신 덕분이에요. 춘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가끔 흐려져도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때 장기택에 대한 소식이 있었어요. 그는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춘자가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 춘자의 눈빛이 잠시 공허해졌지만 미숙과 도윤이 곁에 있어 금세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화면 위로 자막이 겹쳐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찔레꽃이 다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자 춘자는 눈을 감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간직해온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울사연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많은 추억과 위로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 가슴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남을 겁니다.